안녕하세요. 양평문화유산 온라인 투어 인물편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할 박은숙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오늘 여행을 함께 도와주실 길동무세요. 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자, 오늘 양서면 모광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인물을 소개하러 왔을까요? 제가 저쪽에 입구에서 오다 보니까 이덕형 선생 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덕형 선생님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덕형 선생인데 한음과 오성과 한음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한음이세요. 그 두 분의 우정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죠. 자, 오늘 이덕형 선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조선 중기 명종 때 태어나셨어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하셔서 특히나 문학과 시에 뛰어나셨죠. 그 당시 문인이자 서예가로 유명하셨던 양사원 선생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였거든요. 와, 어릴 때는 글자 익히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더 넘어가서 시까지 쓰시고 인정까지 받으셨다니 진짜 대단한 인재셨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살에 과거에 급제를 하셨죠. 그리고 홍문관에 들어가셔서 홍문관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대제하게 되셨어요. 어린 나이에 재상이 되신 거죠. 그리고도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영의정까지 아주 높은 자리를 두루두루 높은 벼슬을 하셨어요. 그렇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그렇게 높은 자리를 두루 하셨을 정도인데 우리는 왜 이덕형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덕형 선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덕형 선생은 조선시대에 외교관이셨어요. 그 실력은 외교술을 발휘해서 임진왜란으로 적과 싸우셨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부산으로 들어와 한양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속도전이었어요. 그때 일본의 장수가 2번이나 조선에 협상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이덕형 선생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 당시 일본에서는 작은 조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명나라로 지나갈 수 있게 조선의 식량과 조선의 백성들을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뜻을 보여요. 그걸 이덕형 선생이 읽으신 거죠. 그리고 선조 임금께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해야겠다고 건의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외교관이셨던 이덕형 선생이 당연히 명나라에 가게 되었겠죠. 거기에 가서 구원병을 받아와야 하는 임무를 맡으셨어요. 그러면 명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했는데 자기 나라 일도 아니잖아요. 명나라가 선뜻 그 요청에 응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명나라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손을 잡고 명나라를 공격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덕형 선생은 뜻을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명나라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명나라에서도 구원병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조선으로 보내줘요. 그럼 이덕형 선생의 임무가 딱 완수가 된 거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일은 없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마음처럼 명나라 군사들이 열심히 싸워주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은 조선의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조선에 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조선말도 잘 안 들으면서 전쟁에 관심을 보이지 않죠. 이때 다시 이덕형 선생이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7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7년이라니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덕형 선생의 노고가 그렇게 많이 묻어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면 7년의 긴 전쟁이라고 하셨으니 그 전쟁을 겪어낸 백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나라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덕형 선생께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노력하셨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온 힘을 쏟으셨다고 해요. 이곳은 이덕형 선생의 부인 이씨의 정절을 기리기 위해 선조가 세운 정려문이에요. 부인 이씨는 임진왜란 때 왜구의 할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덕형 선생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가족까지 잃으셨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이곳은 쌍송제예요. 쌍송은 하는 이덕형 선생의 호예요. 영정을 여기 써있는 게 쌍송제라고 써있는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되게 넓던데요, 나이가? 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이덕형 선생님이세요. 아, 훈남이신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죠. 이 영정사진은 조선시대 때 이신음이 그리고 또 훗날 후손께서 궁중 화가에게 맡겨 전신 영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긴 싸움 임진왜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본에서 정류재란을 일으켜요. 정류재란은 다시 쳐들어온 걸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다시 우리는 승리를 하죠. 일본은 패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덕형 선생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편히 쉴 수 있으셨겠네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었냐면 선조가 돌아가시고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조선은 왕이 되면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광해군은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광해군은 중전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후궁의 둘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외교관이신 우리 이덕형 선생님께서 다시 명나라에 가서 그 승인을 받아와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가셔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덕형 선생의 외교술은 정말 최고였네요. 네. 항상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교술을 이용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런 충직한 그런 신하셨죠. 그런데 이덕형 선생은 양평군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곳 양평에 묻히시게 된 걸까요? 네, 또 그 이야기를 하자면 광해군 때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러 가야 돼요. 광해군을 지지하던 신하들은 영창대군이 눈에 가시였어요. 영창대군은 중전의 아들이었죠. 나이가 많이 어렸고 언제든 광해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영창대군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시키자는 상소를 올려요. 광해군이 그 뜻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우리 이덕형 선생께서는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동생까지 죽여서야 되겠냐며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자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광해군 역시 신임하는 신하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그 뜻을 따라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뜻을 반대했던 이덕형 선생을 신하들이 이번에는 죽이자고 상소를 올려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했겠죠. 그래서 광해군께서 결정을 내린 건 이덕형 선생의 모든 관직을 그만두게 할 테니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신하들의 입을 막죠. 그것에 따라 관직을 그만두고 양평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아,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관직을 다 빼앗기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니 진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양평에 오셔서도 계속 나라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나라 걱정만 하시다 54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꾸 듣고 있으니까 많이 속상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이 이덕형 선생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곳은 이덕형 선생과 그의 부인 이씨가 함께 묻혀있는 합정묘예요. 이쪽이랑 이쪽이 양쪽에 있는 저건 뭔가요? 망주석이라고 해요. 망주석은 봉분 옆으로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기둥인데요. 이 기둥으로 인해서 멀리서도 이곳이 무덤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여기 있는 이 문인석이라고 하는 이 석상은 많이 봤죠? 무엇을 닮은 것 같나요? 보니까 그 사극에 나오는 막 영의정, 좌의정 하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이렇게 딱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양쪽에 하나씩 문인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인석이면 무인석도 있어요? 네, 신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같고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다른데 칼을 들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석상, 이 석상이 동자석이라고 해요. 동자석은 왜 이곳에 있을까요? 지금 봉분 바로 옆에 가까이에 딱 이렇게 작은 아이 모습으로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그 돌아가신 분의 심부름꾼?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동자석은 여기에 서서 이 터를 지켜주는 지신이기도 하면서 영혼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떡이나 아니면 뭐 술이나 그런 걸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상징할 수 있는 칼이나 꽃이나 창이나 뭐 이런 걸 들고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 죽은 분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옛날 분들은 되게 좀 이렇게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삶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 비석의 비문은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양복 선생님께서 직접 적으셨다고 해요. 이덕형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고 절친을 떠나보낸 이양복 선생님께서는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직접 염을 그리고 친구를 떠나보내는 그 슬픈 마음을 그대로 담아 비문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슬프네요.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관직에서도 쫓겨나고 여기 내려와서 54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저도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도비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뒷부분을 보면 용이 조각되어 있고요. 용이 조각된 비석으로 머리 부분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네모난 비석으로 받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신도비는 대제학 조경이 이덕형 선생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여기에 세웠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신도비면 이덕형 선생의 업적이 적혀 있을 텐데 지금 뭐가 다 지워지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네, 이게 일제강점기 때 그냥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다가 그걸 광복 후에 후손들이 다시 이렇게 비각을 세우고 이 안에 보관을 했다고 해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지워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덕형 선생 업적이 잔뜩 적혀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이덕형 선생의 공은 시간이 흘러 21대 왕 영조 임금 때 그 공을 인정받게 되어요. 그래서 국불천의에 오르게 됩니다. 국불천의는 나라의 명을 받아 제사를 영원히 지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덕형 선생의 제사는 지내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덕형 선생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죠? 네, 지금까지 얘기를 듣는 내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의 업적이나 행적이 역사에 그냥 희미한 조각으로만 남아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덕형 선생같이 멋지고 대단하신 분의 업적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요. 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의 묘가 양평에 있다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좋네요. 네,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덕형 선생의 많은 업적들을 다시 알 수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교술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신 정말 바른 학자의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인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양평 문화유산 온라인 투어 인물편 두 번째 인물 이준경 선생 묘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